네, 요즘 서점마다 봄맞이 북 큐레이션 코너가 인기라고 합니다. 봄을 닮은 표지, 봄처럼 설레는 이야기, 봄날을 나누면 참 좋을 문장들까지 이 책 한 권으로도 봄날을 즐기기에 충분한데요. 이 봄에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들어섰을까요? 오늘도 책 이야기 함께 할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빛 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작가 이시안입니다.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이시안의 고전 읽기. 오늘은 어떤 고전 만나볼까요?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거든요. 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너무 제목이 궁금한 것 같아요. 독특해가지고 왜 수레바퀴 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왜 수레바퀴 아래서인 거예요? 이게 수레바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걸 알려면 세 가지를 좀 다 아셔야지 아 이거구나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은 한스라는 친구인데요. 우등생입니다. 그 시골 마을의 우등생인데 전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신학교에 간 거는 야,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 떠밀려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 헤르만 헤세가 실제로 1892년에 네. 수도원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거기서 이 압박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못 견디고 도망쳐요.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되게 슬픈 게 100년 전의 독일 교육 시스템과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학을 왜 가야 되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치열한 고민 없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맞아.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뭐 등 떠밀려서 그냥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100년도 더 된 소설인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맞아요. 저도 그냥 뭐 누가 다 남들 다 하니까 그렇죠. 나도 그냥 당연히 대학 가는 건 줄 알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돌아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한스의 비극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한스가 수도원학교에 갔죠. 그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또 잘 못 만나요. 왜요? 나쁜 친구 만났어요?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네.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친구는 천재형과예요. 근데 한스는 성실한 그런 과입니다. 아하. 신학교에 왔다는 건 이미 굉장히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팅자 놀고 학교의 어떤 권위적인 법과 제도 같은데 대놓고 저항을 하는 친구가 하일러예요. 결국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퇴학까지 당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스가 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등생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아이고야. 진짜 친구 잘만 만났네요. 그렇죠. 네. 네. 홀로 남겨졌잖아요. 홀로 남겨졌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신경쇠약을 일으켜서 어머. 결국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이고. 이 수레바퀴가 의미하는 건 기존의 권위, 기성세대, 사회적 압박, 억압, 책임,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수레바퀴를 만드는 친구거든요. 네. 자신은 또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것만 보다가 결국 수레바퀴에 올라타려다가 수레바퀴에 떨어져서 깔려버리는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두 친구 다 신학교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한스는 쫓겨나왔잖아요. 네. 처음엔 되게 힘들다가 아버지가 기계공으로 일해라. 또 기계공으로 일하면서 공장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또 아버지 말대로 따라요. 그런데 뭐 자기 의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학교 나와서도 아버지 기대대로 움직이며 사는 거네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계속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계공들과 같이 맥주 한잔하고 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강에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어머.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나오고요. 결국 사회적 압박과 무기력한 삶의 결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마지막에 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진짜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다. 처음에 모범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등생이고. 그럼 정말로 그 한스의 삶을 계속 나아가게 했던 원동력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였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대에 너무 의존했던 탓일까요?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대, 희망 여기에 맞춰서 살았던 이 사람은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한스가 그런 거라는 거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난 뭘 하고 싶어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BTS가 유엔에서 너 자신을 찾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네. 그게 여기와 연결되는 Love 거예요. yourself.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그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진로를 정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제도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일러처럼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릴지언정 깔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예전에 봤던 글이 떠오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게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청소년들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읽으면서 자신의 진짜 원하는 것, 목소리를 찾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뭐 사회적 구조라던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전 읽기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고전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뉴스를 전하는 자리에 계시다가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남성 앵커 출신 국민의힘 신동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입성 전에 무려 31년간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14년은 메인 앵커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에게도 아직도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게 더 익숙하긴 한데 어떠세요? 자리가 이제 바뀐 만큼 많은 게 바뀌셨을 것 같아요. 여기 앉으니까 갑자기 진행하고 싶어요. 저랑 자리 바꾸실까요?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방송생활 네. 오래 했는데 네. 그 사실 오늘은 그 제가 저 국회로 돌아가면 너무 국회가 지금 상황이 거칠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네. 여러분들과 좀 그동안 마음에 뒀던 얘기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정치를 하러 들어오니까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긴 어디지? 나는 정치를 왜 하는 거지? 내가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네. 이런 고민을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이 뭐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예. 야, 오늘 신동훈 의원님과 함께 인생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역시나 의원님께서는 정치와 사회를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 책을 인생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자,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은 쿠데타나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책. 오늘날 더욱 긴박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시안 작가님이 어떻게 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네. 들었거든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미국 지식인들 가운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책 쓴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책을 쓰려는 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이에요. 이 두 명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런 사람이 되다니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뉴욕타임즈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칼럼을 썼는데 네. 이게 소위 빵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조회수도 높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걸 책으로 내자라고 해서 지금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그 트럼프 집권 초기 2018년도에 출간이 된 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2025년 현재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책대로라면 민주주의가 어떡하지?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슨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책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은 특히나 정치권이 안팎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더 생각할 게 많은 책이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글쎄 뭘까요? 뭐 되게 인생책이라면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이런 네. 책들을 네. 떠올리는데 이제 제가 제 인생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책을 일종의 저에게는 좀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사실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까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흑인 대통령이 된 것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모범이 돼야 한다. 또 미국 사람들이 전쟁 나면 가서 뭐 도와줘야 한다. 이런 그런 뭐 인도적이어야 한다. 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미국의 주류 언론도 물론이고 그 주류 언론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언론들도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지한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뭐지?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가 오늘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이 책을 다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하고도 굉장히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 한번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흔들리는 나침반입니다. 자, 이 책은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급격히 무너진다기보다는 정말 서서히 흔들리면서 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위기의 신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에서만 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두 작가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준 거거든요. 네.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위기의 징후는 어떤 정치 집단들이 본인이 쓸 수 있는 힘보다 너무 많은 힘을 쓰려고 할 때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붕괴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똑같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요만큼 또는 요거보다 적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하고 나는 대화할 필요도 없어. 타협할 필요 없어. 더 많은 힘을 쓰려고 하고 이 나라는 우리가 이끌고 가는 거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도 지금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내 동생을 뭐 영국 대사로 보낸다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 거침없이 규범을 거침없이 파괴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집단이 자기가 가지는 것보다 힘을 훨씬 많이 쓰려고 해서 그 사회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쪽이든 이게 민주주의 붕괴의 징후인데
정말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은 이런 위기의 신호들을 금방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정치를 접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민주주의가 위험한 상황인가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말로서 뭐 상대방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든지 또 민주주의의 규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경쟁자를 뭐 없애버려야 한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소위 스트롱맨들이 지금 권력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갈수록 우리의 삶도 팍팍해지지만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생존도 굉장히 팍팍해지기 때문에 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의 징후를 잘 봐서 국민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막아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요, 실제로 민주주의가 붕괴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너무 참 놀라운 게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상황들이 나와요. 예, 예. 뭐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두 개 정도 우리가 제일 잘 아실 만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유럽의 초강대국입니다. 아주 강대국이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공화정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국민들이 우리가 왜 졌지? 이런 인식들이 막 퍼지면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 것이 무슨 쿠데타라든지 군사 정변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을 좀 인기가 많으니까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좀 인기 좀 얻어보자. 그렇게 해서 히틀러를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가 정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또 하나 우리 베네수엘라 아시잖아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베네수엘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 차베스라는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마두로라는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포퓰리즘으로 그 석유를 가지고 번 돈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막 국민들에게 소위 뭐 무상으로 막 나눠주고 석유는 뭐 거의 공짜로 물 쓰듯이 그냥 막 뿌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전 국민의 60% 이상이 최빈국이고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무슨 빵 한 봉지 살려면 뭐 그 돈을 한 가방씩 들고 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이 정치가 잘못하면 뭐 민주주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소위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재선에는 성공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왜 국민들은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도요. 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첫 번째가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져 있는 국민도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조차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다르면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들을 트럼프가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 선동가다. 그래서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하게 갈라서 우리 편,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라는 것은 70%, 80%를 넘겨야지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정확히 우리 편만 만들면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4년 전에 한 번 떨어졌지만 이번에 또 당선된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핑계를 이제 나와는 정치적 민주당 핑계를 대고 민주당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굉장히 과장되게 국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거짓말이든 뭐든 계속 얘기를 한 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다. 이 책에 보면 예. 그 독재자를 구별하는 4가지 리트머스 테스트가 나오는데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에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미국 국민의 적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좀 감회, 생각 이런 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유행한 2가지 얘기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하고 탈진실이라고 하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은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편을 들지 않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인 거고 진실도 내가 믿는 진실만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이시안 작가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SNS의 발전과 함께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정말 탈진실의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권진영 개그우먼께서는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다 보면 같은 것만 계속 나오고 알고리즘이 계속 뜨니까. 계속 뜨니까 네. 옛날에 언론이 가져왔던 기본적인 덕목, 균형, 중립, 객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듣게 해주는 언론. 이제 이것을 이제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그런 점에서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 가면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신동우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2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볼까요? 자, 2번째 키워드는 바로 민주주의 가드레일입니다. 도로에 가드레일 있잖아요. 이게 예. 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에도 균형을 잡아주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모든 성공한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공식적인 규범.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폭넓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규범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이기면 이쪽이 이긴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민주주의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상호 관용과 이해. 그러니까 상호 관용이에요. 서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해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라는 그 관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제도화된 그 자제라고 합니다. 제도적 자제라고 그럽니다. 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국회에서 저희가 표결을 하는데 과반이 넘으면 누구를 탄핵시킬 수도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때도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늘 있다 보면 아쉬운 점이 그 타협과 대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2개를 지키면 이 민주주의는 지켜지는 것인데 그 2개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쉽다. 그래서 상호 관용 그리고 자제 이 2가지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제 연성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처럼 딱딱하게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연성 가드레일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또 민주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작가는 하는데 정말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 중 하나가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당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극단적인 정치인을 걸러내고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정당의 일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의 안에서 이를테면
국가 지도자가 될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지 못하게 정당 안에서 걸러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인데 네. 헨리 포드가 대통령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헨리 포드가 그 독일 나치하고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를 지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절대로 우리 후보로 만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뭐 20세기 초반에는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87년 체제도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한 겁니다. 네. 이를테면 직선 민주주의가 되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그 암묵적인 그 정당의 문지기 역할의 암묵적인 합의가 87년 헌법이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일정 부분 예전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뭐 밤에 한 자리에 모여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뭐 이런 기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SNS 발달, 그리고 대중민주주의가 굉장히 퍼지면서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미국 공화당도 처음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유력 정치인들이 몇 명씩 이렇게 입장 표명 같은 거 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하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데 물론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뭐 역사에 이름 남을 뭐 악인이라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규범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당의 문지기 역할 이게 굉장히 느슨해진 것은 틀림없는데 그 자리를 대중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그룹들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당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것들은 열혈 지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게 좀 저는 우리 정당의 큰 문지기 역할로서의 큰 책무라고 생각하고 뭐 과거처럼 골방에 앉아서 지도자를 뽑고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제에 맞는 이 사회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하고 이게 우리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우리의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계신지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네. 진영 씨 좀 잠깐 쉬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릴렉스하게. 제가 지금 쉬어가는 코너 뜬금포 질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제가 뜬금포로 질문 드리면 그 네모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 편한데요? 신발 벗고 계셔도 돼요. 안 첫 편하시대요.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앵커 시절 가장 당황했던 생방송 사고는 네모다. 뭘까요? 하나, 사고가 둘, 셋. 있을까요? 없나 보다. 사고 그러니까. 없나 봐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중에 고르시나요? 아니요. 이거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네.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제가 항상 어디 외부 강연이나 이런 데 가면 방송 중 사고 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야. 예, 참 특이한데 별로 그렇게 이제 저 정도 사람이 사고 내면 네. 이게 짤로 많이 그렇죠.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저도 못 찾아. 예, 없습니다. 아마 네. 제가 재미가 없는 앵커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재미있는 앵커다, 개성이 강한 앵커다 이런 얘기를 평생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뉴스를 전하는 일은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 난 기억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없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나를 빵 터지게 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강아지다. 강아지. 예. 강아지 키우세요? 네, 강아지다. 네, 강아지 이름이 혹시 베리. 베리요. 베리만 나를 빵 터지게. 아니요, 베리가 사실은 16살이어서 지금 굉장히 그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씩 네. 이렇게 늘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는데 네. 가끔씩 애교 부리고 그럴 때 근데 빵 터지는 가장
흐뭇하고 즐겁고 야. 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지하신데 베리만이 치아를 20개 보이게 한다고. 그러게요. 세상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 바쁜 일상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소확행은 네모다. 하나, 예. 둘, 셋. 예, 음악 듣는 일. 음악 듣는 거. 예. 네. 아, 왠지 트로트 듣고 막 이러시는 거. 아, 그럴까요? 노래방 가가지고 막 이러실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잘 못하고요. 네. 뭐 그냥 잠시 네. 뭐 클래식 음악 원래 예전부터 좋아해서 클래식 음악. 그러니까 정말 FM 같은 면이 아, 있으시네요. 진짜 FM 나는 FM이 생각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휴대폰 앨범 속 가장 많은 사진은 오. 네모다. 하나, 둘, 셋. 왠지 알 것 같아. 베리 아니에요? 베리일 가능성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아닙니다. 와이프 사진. 와이프요? 예. 어머, 진짜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주거든요. 와, 진짜요? 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네. 아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혼부부면 아, 여보, 서봐, 거기 예쁘다 하고 막 찍어줬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찍으라고 해서 찍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네. 보통의 남편들이 찍어준 사진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맞아. 제 휴대폰에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어, 다 마음에 좋아하세요? 들어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전송을 안 했어. 아, 그래서 가지고 꿈만 계시는구나. 있어. 네. 아. 근데 가끔 이렇게 찍은 거 들여다보시기도 하세요. 네, 예, 아내의 뭐 모습. 가끔 보고요. 아, 이게 보면 세월이 이렇게 느껴져서 네. 좀 슬프기도 하고 이제 이때 1년 전인데 그때는 굉장히 젊었었네. 뭐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럼 예. 우리 애틋한 와이프님께 지금 네.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부모님들 다 쓰고 가셨어요. 네. 아니 저 PD님 잠깐 이거 지금 원래 있는 코너예요. 이거 네, 저희가 원래 있습니까, 깜짝 감독님? 이 코너가 원래 있습니까? 많이들 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31년 기자 생활을 14년 앵커 생활을 큐시티에 없는 거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있습니다. 네. 네. 아내분에게 큐. 신재현 씨에게 요즘 고민이 많죠. 고생이 많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데 뭐 나란 일 한다고 늘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스트레스를 같이 나눈다는 게 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지만 또 집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끔씩 깜빡깜빡 잊고 삽니다.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뭐 가족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국가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셔서 이거 프롬프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정성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동안 우리가 앵커의 시선을 뉴스에서 봤는데 남편의 그러니까. 시선으로 이렇게 와, 아내분께 전하는 최고였습니다, 메시지가 역시.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동우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팬과 권력 사이입니다. 그동안 진실을 기록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 철학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제가 선거하면서 우리 지역 구민, 제가 이제 서울 서초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너무 많이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러긴 합니다만 품격을 잃지 않겠다 끝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 토양이 너무 척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이런 정치를 하기에 그리고 품격을 지키는 정치하기에 정말 어려운 세 가지 과제를 제가 마음속에 품어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 팬과 권력 두 가지 세계를 모두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균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제. 기사를 쓸 때요. 저희가 평생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살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사 쓰면 반드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앵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을 때 요만큼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나에 대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제가 늘 후배들에게도 기사는 쓰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쓰는 것보다 쓰지 않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사실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특종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적으로 이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일정 수준의 이상이 되면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을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권력도 그런 점에서는 언론과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힘을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다 썼을 때 오는 그 부작용,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의 타락과 민주주의의 붕괴는 결국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힘을 자제하라. 너무 힘자랑하면 안 된다. 네. 이 두 직업에 일치한 동일한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림이 있는 이야기네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이제 역할을 계속 해 나가셔야 할 텐데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방송을 오래 한 것이 그냥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공감 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아플 때는 아픈 줄 알아주는 정치인, 또 힘들 때는 힘든 줄 알아주는 정치인. 이게 또 뭐 아까 말씀드린 통합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뭐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욕심이 너무나 큰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제가 그걸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저는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뭐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 만족할 것이고 뭐 제가 대단히 얼마나 큰 무슨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으로 나중에 기록되면 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플라톤이 이제 그 정치 철학의 이제 아버지잖아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도 뭐 몇천 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도 저는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문지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우리가 무관심하게 뭐 집에 도둑이 들어오든 나가든 무관심하게 정치를 그냥 방치하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비싼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듯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게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어떤 뭐 과거처럼 정치의 리더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정치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정당의 문지기 노릇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의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겠다. 플라톤은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간파했을까라는 정말 경외심도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책에서 주는 우리가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받게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 진짜 노잼이에요. 너무 반듯하시고 그런데 항상 이 양복이 또 너무 잘 어울리셔서 왠지 주무실 때도 그 채냥 주무시다가 국민을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실 것 같은 예. 그런 듬직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응원하고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현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의 변화거든요. 과거에는 프레스 이퀄 언론이 되던 신문 이퀄 언론이 되던 시절에 너무나 다양한 길이 열리니까.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더욱더 다양한 그런 길들이 열릴 거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더욱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정치가 어렵고 또 정치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책을 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또 여러분들께 굳이 이렇게 드린 이유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여러분께 조금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 올바로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장수 남성 앵커로 14년 동안 그 마이크 앞에 서 있으면서도 기계적으로 뉴스의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뉴스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도 함께 국민을 위로하는 자리에 늘 서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인간이 왜 순간이동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우리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여러분의 시선을 180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책으로 만나는 미스터리, 지금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요? 지구라는 행성은 과연 얼마나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품고 있을까요? 혹시 캘리포니아에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를 들어본 적 있나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지만 그 바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루페스 니그라라는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숨겨진 바위들이 수면 위로 잠시 드러나면서 섬처럼 보였고 약 300년 동안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가짜 섬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자연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기후변화가 역사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복잡한 시스템을 흥미진진하게 탐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고대 신화 속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델포이 신전에서 예언 활동을 펼쳤던 여사제. 그녀의 능력은 사실 신전 내부에서 분출된 에틸렌 가스 때문이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왜 대부분의 대륙은 북반구에 있는 것인지, 어째서 바닷물은 더워지지 않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자연적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데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지구의 물음에 과학이 답하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책을 펼쳐보세요. 우리 몸이 세상에 과학을 담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바로 세상 속 과학들과 이어져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시크릿 바디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탐험하며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비밀들을 밝혀내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왜 사람은 늙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요. 텔로미어라는 DNA의 끝부분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러다 텔로미어가 더 짧아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 현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이 지속되는 동안 반복된다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이론에만 집중하지 않았답니다. 생명과학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생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열했는데요. 웃으면 정말 엔도르핀이 나올까요?
사람을 먹는 좀비는 왜 뻣뻣하게 걷는 걸까요? 또한 키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여러 질문들에 대해 과학적인 해답을 건네줍니다. 과학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다면 이젠 이 책을 통해 그 모든 생각을 바꿔보세요. 몸의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자신이 속한 그룹이 무엇을 믿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소셜미디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저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쉽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동안 방 안에만 있었던 외로운 시간들을 극복하는 등등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고 놀라워하는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SUV 빌런, 마트 계산대 새치기 하는 진상 참교육설, 반려견 키울 자격 없는 견주 고발합니다 등 소식의 진위 여부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쏟아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새로운 쟁점을 전할 때마다 찬성이나 반대의 편에 서도록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서평자인 최항섭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은 이 책에 대해 한 사회에 분노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분노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꼭 권장하고 싶다고 추천했습니다. 또 이 유발로 인해 분노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은 정작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 분노 설계자들, 알고리즘이 세상을 왜곡하는 방식에 대하여로 온라인상에 깔려있는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3년 전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생긴 소녀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요. 10대의 삶과 교실에도 들이운 성차별적 세계관과 그루밍 성범죄, 교내 성폭력의 문제 등을 다룬 이 책은 여성 혐오에 대한 음흉함을 날카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인데요. 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사실 늙어가는 것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100세까지 살다 떠난 어머니를 7년 동안 간병한 저자. 노모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과 나이 듦에 관해 의문을 품지만 늙어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저자는 나이가 들면 일상에서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왜 공감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공감 상상력의 방법을 전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설 읽기. 소설을 읽을 때 사용하는 뇌 부위와 인간관계 때 활동되는 영역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들을 통해 왜 공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섬세하고 다정하게 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 속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혹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일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 뒤에는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책 속 미스터리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된 책들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